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은책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문제 두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이 대장동 게이트는 어디서 점화되었을까요? 이건 많이 알고 계시죠? 대장동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경기경제신문 박중민 기자. 그 박 기자는 2021년 8월 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며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아주 작은 부시였습니다. 그 보도가 있고 난 뒤에 2년 4개월이 지나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박종민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20일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첫 보도가 된 2021년 이후 처음 받는 검찰 조사라고 합니다. 검찰은 박 기자에게 대장동 의혹을 취재 보도한 과정 및 보도 이후에 화천대유 자산관리처로부터 고소, 고발당한 경위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취재원에 관해 아주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습니다. 이낙연 당시 후보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윤영찬, 서른 의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박 기자는 저를 압박하고 협박했던 것에 대해 수사하려고 참고인으로 부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기사가 난 다음 날 오전에 이 경기도청 언론 담당 팀장으로부터 기사에 왜 이재명 지사 이름이 들어가나며 기사를 빨리 내리라는 전화를 받았다. 화천대유 측은 저를 형사 고소를 했고 10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업 의혹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 후보가 부산 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의 수사를 무마해 주었다는 취재의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기획 보도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커피 무마 사건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혹의 방향을 돌리려는 캠프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그 사건을 죽이기 위해 작전을 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검찰은 21일엔 이재명 경선 캠프와 선대위 대변인을 지낸 송평수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인터넷 매체 리포액터의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를 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이재명이 지금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제 많이 진척이 됐죠. 그런데 이 재판 마지막에 와서 이재명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이재명이 불리한 궁지에 몰려있다. 이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포를 했다 하는 그 재판에서 20대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나온 국토부 협박 발언은 대선과 무관하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2021년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에 이재명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고 그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경기도가 먼저 자발적으로 해주려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요구를 했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해준 것이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을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은 최근 이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재판에서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국정감사 발언은 대선 후보자가 아닌 경기도지사 지휘에서 발언을 한 것이고 국정감사는 대선과는 무관하므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이 피고인 이재명에게 적용한 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경우에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이 한 발언은 그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없는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20일 열린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측의 억인설을 거론하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발언이라는 형식적 명분만 보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의 이 발언은 대선 당선 목적이 명백하며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었다며 대선과 분리시킬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말입니다. 백윤동 부지 의혹이 본격화된 시기는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 입후보한 시점이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의혹을 차단하고 불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다수 언론과 정치권도 당시 국정감사를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서 임하는 청문회로 이해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와 성격이 아주 비슷했다. 그만큼 언론이 많이 주목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현직 당대표였던 송영길이 이재명에게 당부한 언론 인터뷰도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송영길이 당부를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하라. 한편 이재명 변호인은 국감장 발언이 정치화되고 있고 대선 무렵에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정감사는 형식적인 것이고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재명 측은 지난 8일 재판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즉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국회 사무처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 다른 죄의 형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이 국회 출석해서 허위사실을 공표, 선거법에 제속되는 죄를 저질렀다면 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왕 백윤동 부지 용도 변경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 지난 10월에 있었던 뉴스 하나만 짧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백윤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이재명은 당시 성남시 주부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백윤동 로비스터 김인섭의 알선 수재 혐의 재판에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를 했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A씨는 백윤동 부지의 용도 변경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검찰이 A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이 2022년 10월 2일 직접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거 확인했느냐. A씨의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이어진 검찰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누군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알려주면 직무유기라는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당신 아닌가? 라고 묻지를 않았느냐. A씨의 답은 역시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국토부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협박받는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인동 개발부지 용도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올려준 데 대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며 협박을 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지난해 9월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죠. 그런데 재판을 앞둔 이재명이 당시 백인동 사업 담당 공무원이었던 바로 A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고 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까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임모와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고 전영수도 각각 같은 해 8과 10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비슷한 내용을 물었다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백인동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접촉해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회유, 압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그 A씨가 이날 재판에서 한 증언이 이렇습니다. 나는 물론 부하 직원들로부터 국토부가 협박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게도 그 같은 보고를 한 적이 없다. 자, 이제 국민의힘 순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가 29일 출범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29일까지 비대위원 인선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비대위원은 상임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이 임명합니다. 29일 비대위 출범은 민주당이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요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내년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선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한동훈 비대위의 첫 시험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위원장과 원내대표 그리고 정식위 의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15명에서 3명을 빼면 비대위원장이 최대 12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한동훈은 20일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방점이 찍힌 것은 실력 있는 분, 이 5자입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중앙일보 보도는 이렇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은 서울 모처에서 다방면의 비대위원을 인선하기 위한 구상에 착수했습니다. 주변 인사들로부터 덜 알려졌으나 실력이 있는 정치학자 등 전문가와 여성 청년 인재를 폭넓게 추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한동훈이 당대표로는 비교적 젊은 1973인생으로 50세인 만큼 비대위의 평균 연령도 확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세대는 아마 30대와 40대 그리고 20대 한두 명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가 여권이 세대교체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기존 당 지도부도 대거 교체될 전망입니다. 전당대회로 뽑힌 최고위원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동시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주요 당직자도 상당수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 관계자의 말입니다. 비대위원장의 선택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한 전 장관 추대 전으로 주요 당직자가 일괄 사퇴할 수도 있다. 자, 언론은 출범을 앞둔 한동훈 비대위를 향한 당내 기대도 고조되는 중이라고 썼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동훈 신드롬이 불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상당 기간 30% 초중반에 머무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장으로 총선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안정론 대 심판론으로 흐를 뻔한 총선 구도를 미래 대 과거의 구도로 재편할 수 있게 됐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당이 주장하는 안정론, 야당이 주장하는 심판론, 이 싸움으로 비쳤는데 이제 미래냐 과거냐 이 구도로 재편할 수 있게 됐다. 그게 한동훈의 등장이 만든 결과입니다. 윤재옥은 20일 원내 대책에 의해서 60년대생 운동권 출신과 70년대생의 차이를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치는 86세대, 그러니까 80년대 학번, 60년대생, 86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은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 수십 년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진 분이다.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 그게 우리 국민이 얼마나 목말라 있습니까? 어떻든 인지도가 높은 한동훈이 당 전면에 나서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출범할 선거대책위원회는 실무와 정책 중심으로 아주 설림화한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배준영 전략기획 부총장이 이날 당 총선기획단 회의 뒤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기존 선대위가 메모드급으로 복잡다단했다면 지금은 실용과 신속 등의 컨셉트로 운영해서 민심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 선대위가 되려고 한다. 쉽게 말해서 소수 정예부대로 선대위를 꾸미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이 26일로 예정이 되면서 관심은 이제 비대위원 인선에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키워드로 실력과 세대교체라고 썼습니다. 1973년생으로 서울, 강남, 그리고 엘리트 검사 출신인 한동훈이 정치 경험보다는 실력과 신선함을 갖춘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생을 전면 기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분석이 여러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7080이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하더군요. 70년대생, 80년대생. 아마 이 젊은 층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다. 총선 승패의 핵심인 중수청, 중도청, 수도권 청년청, 이 중수청을 끌어안기에 나설 포석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뿐 아니라 86세대 운동권이 주축인 민주당과도 차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동훈이 밝힌 비대위원 인선 규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력입니다.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게 중요하다. 아까 그렇게 말을 했죠. 결국 지역 계파등과 관계없이 각 분야에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을 인선하겠다는 뜻입니다. 언론은 한동훈이 과거 여의도 300명이 아닌 5천만의 문법을 쓰겠다고 한 만큼 정치 경험이 없는 신진 인사가 합류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당 내에선 2030과 중도층표를 가져올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신드롬은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을 원팀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은 아바타라고 공격을 합니다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을 사상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원팀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동훈으로 인한 세대교체는 윤재욱이 말한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라는 뜻 외에도 이 나라 유일의 보수 정당을 2년 만에, 불과 2년 만에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 윤심을 찾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과 같은 생각, 같은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색깔은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는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이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성패를 정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매끄럽게 처리하느냐. 자, 또 하나의 시험대는 바로 공천입니다. 4월 총선은 여야가 누가 더 쇄신에 성공하느냐로 승패가 나뉠 것입니다. 언론은 현역 의원 사이에선 한동훈이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썼습니다. 한동훈은 정치적 빚이 없는 데다가 차기 대권 주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보수층 지지세가 두텁기 때문이라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 지지세를 배경으로 현역들을 제대로 물갈이할 것이다. 절반 이상은 각오를 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파다합니다. 일각에서는 인류한 혁신이가 띄운 지도부와 중진 의원 그리고 윤 대통령 측근에 대한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온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친윤그룹의 일부 신세를 졌지만 한 장관은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도 접점이 없다. 쇄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영남권 중진을 과감히 쳐낼 수 있다. 한동훈은 윤심을 물을 필요 없이 쇄신 공천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아주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동훈이 현역 공천 배제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영남권 한 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컷오프도 중요하지만 빈자리에 누구를 채울지가 더 중요하다. 검찰 출신 인사가 대거 공천된다면 당내 분란이 거셀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검찰 출신 인사라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은 대통령실 인사가 더 문제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 출신들이 영남 지역에서 출마 준비를 하는 게 바로 그 징후입니다. 소명의식은 곧 공을 위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 소명의식이 있는 자만이 정치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